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약간 들고났던 총론 마무리하고요. 부동산 경제론,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수요공급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일단 교재 페이지는 56쪽인데요. 57쪽부터 펴놓으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57쪽. 자, 지금부터 보실 파트는 이제 부동산의 특성 파트인데요. 부동산의 특성은 토지 특성과 건물 특성이 있는데, 건물 특성은 공부하지 않으셔도 되고 토지 특성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지 특성. 그러니까 부동산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는 안 되니까. 부동산의 특성은 크게 그 자연적 특성이라는 것과 인문적 특성으로 또 구분이 됩니다. 자연적 특성, 자연적 특성, 그리고 인문적 특성, 이렇게 구분을 해요. 자연적 특성은 토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선천적인 특성이고 불변적인 특성이고 경직적인 특성이다라고 하는 반면에, 인문적 특성은 이제 토지에 인간이 개입된 이후에 나타나는 후천적이고 가변적이고 신축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정리는 합니다만 그 자체를 시험에서 묻는 게 아니니까. 그럼 시험에서 구체적으로 물어주는 건 자연적 특성은 이제 물리적으로 뭐뭐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특성을 말합니다. 뭐뭐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변경될 수 없는 특성을 자연적 특성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꼭 중요합니다. 물리적이라는 말을 꼭 쓰셔야 돼요. 물리적. 작년 시험에서도 이게 떴거든요. 물리적으로 뭐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게 자연적 특성이고, 인문적 특성은 이제 경제적 또는 용도적으로. 원래 경제적이란 말과 용도적이란 말은 다른 말이지만 부동산의 특성에서는 경제적과 용도적이란 말을 같은 말로 취급한다. 이 말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 같은 말입니다. 경제적 대체, 용도적 대체 같은 말입니다. 요게 이제 인간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다 하는 특성입니다. 근데 출제 비중으로 치면 압도적으로 자연적 특성이 높습니다. 비중으로 치면 한 9대 1 정도, 9.5 대 0.5 정도로 압도적으로 자연적 특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부동산학 개론에서 이제 동차를 공부하시는 분들이고 시간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자연적 특성만 보고 시험장 들어가도 될 만큼 자연적 특성이 압도적입니다. 인문적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 한 개 정도만 기억을 하시지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자연적 특성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압도적이다 아니면 이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기준은 그만큼 확률적으로 중요도가 높다는 거고, 어차피 자격 시험은 확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은 내용들을 열심히 보셔서 출제될 내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미리 좀 확인하시고, 그래서 합격할 확률을 높이는 거죠. 합격할 확률을. 자, 그러면 자연적 특성은 우리가 몇 가지 특성을 보냐면 5가지 특성을 보거든요.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일단 요까지가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은 내용이고, 인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접성도 학자들은 자연적 특성으로 분류를 합니다, 실제로. 근데 제가 인접성은 자연적 특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건데, 이 인접성은 인문적 특성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인접성은 자연적 특성으로 분류가 됩니다만은 인문적 특성의 성격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시험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게는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시험 관련해서는 이 4가지 특성, 그러니까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이 4가지 특성 위주로 역시 공부를 해주시는 겁니다. 인문적 특성은 뭐 용도의 다양성, 다양한 용도로 토지는 제공이 가능하다. 병합 분할의 가능성, 합필이나 분필이 가능하다. 그다음 위치의 가변성, 부동산의 상대적 위치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건데, 인문적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 하나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자연적 특성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 중에서도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요 내용들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동성이 뭡니까? 이렇게 막 물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영속성은 감가되지 않는 거예요. 부증성은 증가되지 않는 거, 개별성은 개별적인 거, 이렇게 얘기해서는 곤란합니다. 시험 관련되는 내용들을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죠. 시험에서는 이걸 문제 어떻게 되냐면 꼭 요 말을 써먹어 주셔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뭐뭐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걸 꼭 써먹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부동성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토지는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성질료,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영속성이 뭐예요? 그럼 토지는 물리적으로 감가가 불가능하다는 성질료,
부증성은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개별성은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다. 인접성도 분류는 그렇게 했으니까 물리적 분할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물결 표시가 불가능하다 옆에 요 단어를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습관하시는 게 좋아요. 부동성이 뭐예요? 그러면 토지는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성질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걸 습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따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부동산 안 움직이는 거, 영속성은 영속적인 거 이렇게 공부하시다가는 나중에 공부를 한번 더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자, 만약에 제가 토지는 이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물을 거예요. 토지는 강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물을 거고요. 토지는 수술을 조금만 바꿔서 대체가 될까요, 안 될까요? 토지는 공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앞에 있는 두 가지를 다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토지는 물리적으로 이동이 되지는 않지만 경제적, 용도적 이동은 됩니다. 토지는 물리적 감가는 되지 않지만 경제적 감가는 됩니다. 토지는 물리적 대체는 안 되지만 용도적 대체, 경제적 대체는 됩니다. 이거 특히 4번이 중요합니다. 토지는 공급이 되나요, 안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경제적이나 용도적 공급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물리적으로 뭐뭐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뭐를 얘기해 주셔야 되냐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먼저 토지는 물리적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부동성, 아까 방금 소개해 드렸죠. 토지는 물리적으로 강가되지 않습니다. 여기 영속성. 토지는 물리적으로 대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성? 개별성.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토지는 물리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부증성.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예. 그러면 경제적, 용도적으로는 다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인접성 때문입니다. 경제적 이동되는 것도 인접성. 선생님 아까 인접성은 자연적 특성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인문적 특성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성질에 인접성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적 감가가 되는 이유도 인접성. 용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유도 인접성. 이런 거고요. 특히 중요하다고 했던 4번만. 토지도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인접성이 아니고 용도의 다양성, 공급만. 그러니까 이것만 따로 한번 용도의 다양성으로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4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1번, 2번, 3번은 좀 대충 보고요. 4번 위주로 공부를 진행할 거예요. 일단 7번 한번 보세요. 22번지 토지가 있어요. 여기 이제 아파트고 23번지 토지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그러면 22번지 위치는 좋은 위치가 아니라 나쁜 위치예요. 예, 위치, 나쁜 위치다. 그 위치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위치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2번지가 발이 달린 게 아니라서 물리적으로 얘를 갖다 이동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물리적 이동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성? 부동성. 부동성. 근데 이거 쓰레기 매립장에 나가고 공원이 들어와. 그럼 이제는 분명 나쁜 위치였는데, 그리고 내 절대적 위치는 그대로 있지만 주변 인접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내 위치가 좋은 위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쁜 위치에서 좋은 위치로. 이걸 갖다 우리는 경제적 이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얘를 움직일 수는 없는 거지만 주변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내 부동산의 어떤 경제적 이동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경제적 가치가 변했으니까. 같은 논점으로 토지는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달아 없어지는 재화가 아니에요. 마모, 감가되는 자산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토지는 물리적으로 감가되지는 않습니다. 아까처럼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버리면 토지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맞아요? 이걸 갖다 우리는 경제적 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수업을 처음 듣는 분들, 이 파트를 처음 듣는 분들은 뭔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1월달, 2월달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감가 요인에는 세 가지가 있다.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기능적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물리적 감가라는 것과 경제적 감가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멸, 손상, 파손, 노후화되는 걸 물리적 감가라고 하고 얘는 시간 경과 때문에 생기는 감가예요. 경제적 감가는 내 부동산의 가치가 내 부동산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고 주변 환경 때문에 인근 지역이나 부근 지역의 상권이 쇠퇴함에 따라서 내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경제적 감가라고 합니다. 토지는 마멸, 손상, 파손, 노후화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감가는 되지 않지만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무슨 감가는? 경제적 감가는 가능하다. 주변 환경이니까 무슨 성? 인접성.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번지 토지와 23번지 토지는 다른 토지예요. 그래서 바꿀 수가 없다 그래요.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22번지 하고 여기 5층 건물을 5층에서 학원을 꼭 하고 싶어요. 근데 공실이 없어.
그럼 23번지 5층에서 학원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용도적인 측면에서는 대체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이것을 나중에 뭐라 부르냐면 나중에 인근 지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근 지역. 인접성만 있다면, 인근 지역 안에만 있다면 용도적인 측면에서는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를 재수법을 처음 듣는 분들은 뭔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1월달, 2월달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 하고 속하지 않은 지역은 유사 지역이라 하고 그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을 동일 수거권이라 하며 이 안에 있는 부동산끼리는 용도, 기능, 가격 요 세 가지 측면에서는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한다. 이걸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 처음 듣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그렇지 인근 지역 안에 인접성만 있으면 용도적인 측면에서는 대체가 가능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다 집어치우고 자 토지는 이동이나 감가나 대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물리적으로는 이동이나 감가나 대체가 안 되지만 경제적 용도적으로는 인접성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능하다. 요 느낌만 있으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공급입니다. 자, 토지 공급을 둘로 나눕니다.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으로 나눴을 때 물리적 공급은 부증성 때문에 안 되고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토지라고 했습니다. 토지라고 했는데 우리 부동산 학자들은요 이 토지를 국토 전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국토나 영토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영토는 토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다, 영해도 우리나라 국토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뭐 12해인가까지가 우리나라 영토 안에 들어올 겁니다. 바다도 우리 국토에 넣는 거예요. 바다는 토지가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도 그 의견에 찬성입니다만은 우리 부동산 학자들은 바다도 우리 국토 안에 넣어서 개념을 이해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토지라고 해도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바다도 우리 국토 안에 넣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죠. 우리나라 토지가 농지가 있을 수 있고 택지가 있을 수 있고 임지 그리고 바다를 넣어야 돼. 바다를 넣어야 됩니다. 그럼 농지 10개, 택지 10개, 임지 10개, 바다 10개. 우리 국토는 40개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40개가 41개 되거나 40개가 50개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로 없다. 결단코 없다. 그래서 부증성은 예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리적으로는 토지 공급량을 한 개도 증가시킬 수가 없고 40개에서 고정돼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완전 비탄력의 수직이다라고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토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족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사실은 농지나 임지나 바다가 아니라 택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택지량을 10개에서 25개로 늘릴 방법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이거는요. 자 먼저 농지 5개를 뚝 띄어다가 택지로 바꾸거나 임지 5개를 뚝 띄어다가 택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바로 지난주에 후보지라고 배웠습니다.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용도 전환이 되고 있는 과정의 토지를 후보지다 그랬고요. 심지어 요즘에는 새만금 사업 바다 5개를 뚝 띄어다가 택지로 바꾸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이것을 수면 매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매립에서 만든 토지를 매립지 또는 조성지 이렇게 불러요. 앞으로 제가 조성지 매립지 하면 간척사업에서 만든 땅 간척지를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척사업이란 말이나 간척지 이런 단어는 부동산 용어로는 잘 안 써요. 뭐 쓰기는 쓰는데 잘 안 쓰고 부동산학에서는 공유 수면의 매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갖다 간척사업을. 매립에서 만든 땅을 매립지, 조성지. 그래서 앞으로 제가 조성지, 매립지 그러면 알고는 간척사업에서 만든 간척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줄여서 조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조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은 조성지, 매립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매 안 할게요 그러면. 자 조성지, 매립지 하지 뭐. 조성지, 매립지 할게요. 기분 상했어요? 그럼 조성지, 매립지 하지 뭐. 조성지, 매립지 할게요. 그 조성지, 매립지를 통해서 택지량이 25개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경제적 공급이다 또는 용도적 공급이다 그래요. 그럼 용도적 공급은 10개에서 25개가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된 건데 이게 왜 된 거냐면 토지는 용도가 획일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용도가 다양하니까 얼마든지 농지로 쓰던 땅을 택지로 바꾸고 임지 바다를 택지로 바꿀 수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어보면 여전히 우리 국토는 몇 개냐면 40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물리적 공급이라고 하고 물리적 공급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요거는 예외 없다 그래요. 예외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물리적 공급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래 가려면 40개가 40개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물리적 공급이 뭐라고요? 40개가 40개 되는 거. 물리적 공급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죠.
전혀 안 된다고. 전혀 안 돼요. 전혀 안 됩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죠. 예외가 없다고. 예외가 없다고. 다시 할게요. 물리적 공급은 몇 개에서 몇 개 되는 거예요? 40개에서 40개 되는 거. 하지만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죠. 전혀 안 돼요. 하지만 예외는 있죠. 예외도 없어요. 물리적 공급은 전혀 안 되고 부중성에는 예외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고정된 몇 개 안에서 40개 안에서 여러분들 돌이 40개가 이렇게 쫙 있어. 돌이 40개. 근데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딱 메꿉니다. 윗돌을 빼면 아랫돌을 메꾸고 중간돌을 빼서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한 3분의 2 정도 있는 돌을 갖다가 또 두 번째로 옮깁니다. 그러면 돌의 어떤 배치나 모양은 변했지만 돌을 세워보면 개수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된 몇 개 안에서 40개 안에서 지네들끼리 용도 전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공급이라는 것은 토지 용도가 무엇하니까 다양하니까 40개 안에서 뭐를 한 거지? 용도를 전환한 거지. 경제적 공급이라는 것도 토지를 찍어낸 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시험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은 토지 특성에 대한 설명에다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오고요. 부증성 때문에 이용 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을 증가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OX. X. 부증성 때문에는 무슨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없다고 해야 돼요? 물리적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없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용도적 측면에서 또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공급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물리적 공급이 뭐예요? 그러면 40개 이렇게 하시는 거고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 하시는 거고 조금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안 된다고 하시고 예외는 있잖아. 그러면 예외도 없다고 얘기하시고 그럼 경제적 공급은 뭔데요? 그럼 10개에서 25개 하시고 10개에서 25개 되는 거네? 그럼 된다고 얘기하시고 그것도 고정된 40개 안에서 절대량이 늘어난 건 아니고 고정된 40개 안에서 지네들끼리 용도 전환한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또 저한테 쉬는 시간에 와서 아니 선생님 바다는 토지로 넣는 게 좀 무리가 내가 넣는 게 아니고 우리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위원들이 그 박사님들이 여기 혹시 부동산학 박사 계세요? 박사 없으면 그냥 더러우니까 합시다 그냥. 알겠죠? 토지라고 했지만 국토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바다도 우리 국토 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은요. 새만급사학 같이 조성 매립을 해서 지도 모양이 변하는 것도 토지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도 모양이 변해도. 어차피 우리 국토였던 바다가 용도 전환된 것으로 보는 거지 물리적 공급은 절대로 안 되는 거. 예외가 없는 거. 부증성은 예외가 없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부증성의 예외다 나오면 무조건 X. 그 다음에 물리적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뜨면 무조건 X. 알겠어요? 물리적이란 말이 떠야지 뒤에 뭐 할 수가 없다. 요 패턴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포인트를 좀 잘 잡는 분들이 있어요. 요 수험생들 중에서 약간 객관식 시험에 최적화되어서 포인트를 잘 잡는 분들은요. 물리적 뒤에 있다고 뜨거나 용도적, 경제적 뒤에 없다고 뜨면 그 질문 아예 안 읽어. 무조건 X니까. 그러니까 이거 약간 센스 감각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니까. 그런 분들은 아니지 물리적 뒤에는 절대로 못말 수가 없다고 나와야 되고 경제적 용도적 뒤에는 못말 수가 있다고 나와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이 시험에 많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럼 과연 그렇다면 부동성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요건 좀 봐야 됩니다. 부동성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자 시험 보세요. 자, 부동성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부동성을 뭐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비이동성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시험에서 부동성 나오지 않고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비이동성 나오더라도 같은 말이라는 것쯤은 우리가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부동성, 비이동성,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 같다는 걸 모를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부동성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동산 시장이 국제화됩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임장활동, 정보활동, 중개활동을 해야 됩니다. 특히 임장활동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효과. 나중에 가면요. 외부효과로 한 문제를 냅니다. 두 번째, 지역분석. 나중에 가면요. 지역분석, 개별분석 요거 가지고도 또 한 문제를 냅니다. 요거는 이제 인접성과도 관련이 있는데 제가 1월달, 2월달에 수업을 하면서 뭐라 그랬었냐면 여러분들한테 외부효과 지역 분석은 나중에 뒤에 가서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외부효과 지역 분석이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갑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오늘도 외부효과 지역 분석은 간단하게 설명을 한 다음 외부효과는 부동산 정책 파트에 가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지역 분석이나 개별 분석은 감정평가론 파트에 가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일단 국자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자, 서울에 새우깡이 한 1000박스 정도 남아요. 근데 부산에 새우깡이 한 1000박스 정도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서울에 남는 새우깡을 부산으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렇게 동산시장은요. 어제 서울에서 팔리던 놈이 오늘 당장 부산에 와서 팔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서울의 새우깡 시장, 부산의 새우깡 시장 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반 동산시장은요. 물건이 움직여 버리니까 전국적으로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말로 광역적으로. 그런데 서울에서 토지가 1000평이 남고 부산에 토지가 1000평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서울에서 남는 토지를 부산으로 가져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어떻게 되지는 않고요. 서울에서는 남는 채로 부산에서는 모자라는 채로 그냥 그렇게 시장 형성이 돼요. 우리는 이것을 지역마다 따로따로 시장 형성이 된다 그래요. 부동산 시장은 남는 지역에 있는 물건을 모자라는 지역으로 가져올 수가 없어서 지역마다 따로따로 시장 형성이 되는데 이걸 세 글자로 유명합니다. 국제화라고 합니다. 국제화.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남는 지역에 있는 물건을 모자라는 지역으로 가져올 수가 없어서 남는 지역은 남는 지역인 채로 모자라는 지역은 모자라는 지역인 채로 지역마다 따로따로 시장 형성되는데 이것을 국제화라고 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은 국제화되는데 이것은 영속성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OX. 자, 국제화란 말은 지역마다 따로따로 시장 형성이 된다는 것이고 이거는 영속성 때문이 아니라 부동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국제화되는 건 당연한 거고 얘는 다른 특성 때문에 나오는 성질이 아니라 부동성 때문에 나오는 성질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공부 못하시는 분들은 공부 어떻게 하시냐면 국제화 들어본 적 있어. 그리고 그 지문을 옳은 지문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묻지. 국제화는 무슨 성 때문인가요? 그러면 그건 기억나지 않아. 하지만 국제화, 부동산 시장이 국제화된다는 건 기억이 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부동산 시장이 전국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광역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내질 않는다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국제화되는데 얘가 무슨 성 때문인지를 묻는다고. 무슨 성 때문이에요? 부동성. 남는 지역에 있는 물건을 모자란 지역으로 못 가져오니까 지역마다 따로따로 국제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동산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그 장소에 임한다. 이걸 임장활동이라 그래요. 임장을 해서 그 지역의 정보를 막 해내온다 해서 정보 활동이라고 하고 부동산은 마트에서 한 곳에 진열해놓고 판매할 수 있는 성질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활동도 발달하는 건데 활동 3종 세트 중에서는 임장활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임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부동산 때문인데 실제로 임장이라는 단어는 실무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동산 가면 보통 한 명이 중개업소에 계시는 경우도 있지만 부동산은 최소 2명 이상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임장을 해야 되거든요. 임장을. 그러니까 임장 갔다 올게 할 때 한 사람 시키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소장 하나, 실장 하나 이렇게 2명이 한 세트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이 임장 갈 때는 실장이 사무실을 지키고 실장이 임장 갈 때는 소장이 이제 사무실을 지키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혼자 하면 자꾸 뭐 붙여놔야 됩니다. 이렇게 이 지역을 배회 중이니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이 전화번호로 전화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임장 갔다 올게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임장을 하는 이유는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그 장소에 임한다. 이것도 부동성 때문. 시험에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이것도 부동산이 임장활동에 나타나는 이유는 부증성 때문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부증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임장을 해야 되는 이유는 부동산이 안 움직이니까 사람이 임장하는 거죠. 부동성 때문이고. 세 번째, 외부 효과. 자, 부동산은 원튼 원하지 않든 외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외부 효과라고 하고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얘가 몇 층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층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향인지 동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강남에 있느냐 강북에 있느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할 때는요 외부를 먼저 분석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지역 분석이라고 해요. 지금은 두 개를 같은 말로 처리합시다. 자, 외부 요인이 나에게 주는 영향을 무슨 효과? 외부 효과. 그 외부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을 무슨 분석? 지역 분석. 그런데 이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은 부동성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고 인접성 때문에 나타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접지가 나에게 주는 영향이 외부 효과고 인접지를 분석하는 작업을 지역 분석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 인접지 영향을 나는 온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혹시 외부 효과나 지역 분석은 무슨 성 때문이기도 하고 부동성 때문이기도 하고 인접성 때문이기도 하고. 근데 둘 중에 한 개만 외우고 싶다. 쌤 나는 부동성, 인접성 이렇게 두 개 외우는 게 제일 싫어. 한 놈만 잡을래 하시면 부동성 잡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인접성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혹시 좀 안전빵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외부 효과, 지역 분석은 부동성과도 관련이 있고 인접성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두 번째. 자, 그럼 문제 풀다가 자 국제화 나왔어요. 예. 임장활동 떴어요. 외부 효과, 지역 분석 떴어요. 그럼 이건 토지 특성 중 무슨 성?
부동성 때문이다. 따로 기억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 토지 특성 파트는 제 역할보다는 여러분들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주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걸 지금 자주 볼 필요는 사실은 없어. 왜냐하면 까먹거든. 여러분들 우리가 작업을 갖다가 한 개 작업만 해서는 절대로 시험을 잘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 들을 때 이해되는 거랑 문제 풀 때 풀리는 거랑은 또 다르다고 이게. 벌써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목격자들도 있고 경험자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업 들을 때 끄떡끄떡 하는 거랑 시험 칠 때 시험 칠 때 문제 풀리는 거랑은 이 별개의 개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쌤들이 반복을 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학창시절에 공부 잘했던 분들이 그래요. 그거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그만 얘기해. 그런 표정을 저한테 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다 알아요. 표정으로 또 저가네. 지겨 죽겠네. 근데 쌤들이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의 인이 박힐 정도로 들어야지 그나마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5개 지문 중에서 틀린 거 하나를 찾는 작업, 5개 지문 중에서 옳은 거 하나 찾는 작업이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지선다도 아니고 오지선다는요. 그러니까 오지선다 같은 경우는 진짜 제대로 된 실력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지화, 임장활동, 외부효과 지역 분석은 토지 특성 중 무슨 성? 부동성. 자꾸 반복해 드릴게요. 알겠죠? 근데 이거는 수험 후반부 가서 하자, 후반부 가서. 한 7월달, 8월달, 9월달 가서 집중적으로 암기하시면 나중에 이건 당연히 부동성이지, 영속성이지 된다고. 지금은 고개만 끄떡끄떡 하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알겠어요? 이번에는 영속성 가겠습니다. 영속성. 자, 토지는 물리적 강가가 되지 않는 재화예요. 물리적 강가가 되지 않으면 수명이 무한히 깁니다. 우리 이것을 영속성이라 그래요. 토지는 물리적으로 강가되지 않기 때문에 수명이 무한히 길다. 이걸 영속성이라 그래요. 그럼 영속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 토지는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써요. 유명한 말이고요. 두 번째, 소유와 이용을 분리함에 따라서 임대차 시장이나 재고 시장이 발달한다 그래요. 임대차 시장, 그리고 이제 재고 시장. 재고 시장. 그다음에 이제 가치 보존력이 뛰어나다 그래요. 가치 보존력. 가치 보존력이 뛰어난 이유는 당연히 소모가 안 되기 때문이겠죠.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가치 보존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부동산은요, 특히 토지는 투자재로서 선호가 됩니다. 투자재. 그다음에 이런 말이 꼭 뜨더라고요. 장기, 그리고 장래, 그리고 예측. 이런 말이 뜨더라고요. 이런 말이 뜨면 이제 영속성 때문인데, 일단 여러분들 정말 똑똑한 아이를 영재라 그래요. 영재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자, 재생산 이론이란 말이 시험에 뜨면요, 재라는 글자에 동그라미를 딱 한번 해주시는 걸 습관하시기 바랍니다. 재생산 이론이란 말이 시험에 뜨면 어디다 동그라미? 재. 근데 이 재생산 이론이 적용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럼 저랑 지금부터 재생산 이론이 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생산 이론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데요. 자, 만약에 주식회사 농심에서 새우깡을 1000박스 생산했어요. 사람들이 저거 맛있겠네 그러고 사 먹었어요. 그럼 이제 새우깡은 소모되고 없어요. 소모되고 없으면 주식회사 농심에서는 새우깡을 다시 생산합니다. 다시를 한자로 뭐라 그래요? 그렇지. 재생산합니다. 재생산된 새우깡 다시 사람들에서 뭐 될 것이고 소모될 것이고, 이게 무한 반복되는 과정을 우리는 재생산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아셔야 됩니다. 재생산 이론은 소모 재생산, 소모 재생산의 반복 과정입니다. 무엇? 소모 재생산, 소모 재생산. 그러면 뭐 해야 다시 만드는 거예요? 소모되고 없어져야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소모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시험에서 토지는 재생산 이론이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 하시고, 다시 만들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가 안 되기 때문이고 소모가 안 되기 때문이고, 소모는 왜 안 되는데요? 그러면 영속성, 이렇게 이걸 습관화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심장이 딱 들어가서 문제를 풀다 보면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뜨면 생산이 안 된다는 것처럼 느껴져. 재생산은 생산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닌데,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부증성 하시고 장렬히 전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약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었는데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시험에 뜨면 생산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뭐 해야 뭐 할 건데? 소모가 돼야 다시 만들 건데, 재생산할 건데, 토지는 뭐가 안 되니? 소모가 안 되니 재생산할 필요가 없다. 지금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슨 성? 영속성. 영재 발굴단 그런 것도 있잖아. 영재, 똑똑한 아이를 영재라 그러잖아. 우리 5살 때까지는 영재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 그쵸? 그때도 못 들었어요? 예. 영재. 그 영재. 재생산 이론이 시험에 뜨면 영속성. 재생산 이론이 시험에 뜨면 영속성. 이렇게 한번 어쨌든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두 번째. 토지는 수명이 엄청 길어요. 자, 그럼 그 긴 수명 동안 소유자가 꼭 이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소유는 내가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받아먹고. 우리 이것을 소유와 이용을 분리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이것을 임대차 시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수명이 짧은 제한들은 내 쓰고 남 쓰고 다시 내 쓰려고 보면 없어.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할 수가 없는데 아파트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렇게 수명이 긴 재화들은요, 내 쓰고 남 쓰고 다시 내가 쓰려고 봐도 있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발달합니다. 특히 부동산이라는 재화는요, 다른 재화와는 달리 내가 두 개 쓸 수 없는 재화예요. 사실은 내가 두 개 쓸 수가 없는 재화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가 뭐 두 개 자동차를 갖다가 쓸 수 있지. 근데 집 같은 경우는 내가 두 집 살림 하지 않는 이상은 집이 두 채가 필요 없지.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집 같은 경우는 한 채 필요하고 두 채가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 한 채를 빌려주고 임대료 받아먹는 시장. 부동산은 써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물량이 남게 된다. 남는 물건을 재고라 그래요. 그래서 임대차나 재고 시장이 발달하는 이유도 수명이 길다는 특성, 영속성 때문입니다. 세 번째, 토지는 방금 얘기 드렸듯이 소모되지 않습니다. 소모되지 않으면 다시 만들 필요도 없고 소모되지 않으면 가치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재로 선호가 됩니다. 투자재. 여러분들 소비재 아니고요. 투자재요. 예를 들면 20년 전에 2억이란 돈을 갖고 있다가 이 2억으로 토지를 산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근처에 아무 데나 2억 주고 20년 전에. 20년 전에 그 벤츠 지금은 벤츠가 나지만 옛날에 벤츠 귀했잖아요. 그죠? 벤츠 귀할 때 벤츠 S 클래스를 갖다가 2억 주고 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벤츠는 거의 폐차가 됐을 거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일단 2억이라는 가치는 그대로 보존하고 있을 거고 플러스 알파 가치 상승분이 생겼겠죠. 그래서 지금은 대박 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비재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자동차 사셔도 돼요. 근데 자동차에 투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엄청 심한 재화이기 때문에 그건 투자재가 아니고 소비재가 될 수는 있어도 투자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투자재는 토지가치, 가치 보존력이 뛰어난 영속성이 있는 재화들만 투자재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돈 생기면 옷 사야 돼요? 땅 사야 돼요? 땅 사시기 바랍니다. 옷 사지 마세요? 땅 사세요. 가방 사야 돼요? 땅 사야 돼요? 땅 사셔야 됩니다. 알겠죠? 돈 생기면 돈 탁 모아서 땅 사고 돈 모아서 땅 사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옷 사지 말고 가방 사지 말고 차 사지 말고 땅 사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나한테 돈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가정에서 해결하세요. 나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돈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그 집에서도 그런 얘기를 듣고 여기 와서도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나한테 돈 없다 그러지? 돈이 없다 그래. 돈이 있어야 사실 뭐 돈도 뭐 없다 그러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 장래 예측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장기 장래 예측. 여러분들 수명이 짧은 재화일 때는 쓸 수가 없는 단어가 3종 세트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하루살이한테 야 너 장래희망이 뭐냐 그랬어요. 하루살이가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저 장래희망이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살이 막 나무라는 거예요. 야 너 장래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젊은 놈이 너 장기적으로 말이야 좀 예측 좀 잘하고 살아. 이렇게 살다가면 너 거짓골을 못 면해.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루살이한테 신뢰하신 거예요. 왜냐면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고 죽는 놈한테 뭔 장래희망이 있으며 뭔 장기적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문을 따가요. 이런 지문이 떴거든요. 시험에. 부동산은 장기 투자를 통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모두 향유할 수가 있다라고 떴어요.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이 말이. 무슨 투자? 장기 투자할 때 뭐? 장기. 이 장기란 말이 뜨면요. 이건 무조건 영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이 아무리 길어도 지문 안에 장기, 장래, 예측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지문을 따가 중단. 무조건 무슨 성? 영속성.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수명이 길기 때문에 소유와 이용을 분리해서 임대차나 재고시장이 발달하고 가치 보존력이나 투자재로 선호가 되고 장기, 장래, 예측이 뜨면 이거는 영속성. 세 번째는 부증성. 부증성은 아까 했던 거니까 복습 한번 하고 갈게요. 자, 토지 공급을 우리가 둘로 나눕니다.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으로 나누는데 물리적 공급은 일단 안 돼요. 부증성 때문에. 예외 없고요. 물리적 공급은 수직선이라 그래요. 40개에서 고정돼 있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고정된 40개 안에서 용도 전환을 할 수는 있느냐? 예. 그 용도 전환을 우리는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용도가 다양하니까 가능한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토지의 절대량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40개 안에서 지네들끼리 용도 전환한다 그래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10개, 15개, 20개, 25개 이렇게 해서 우상향한다. 보다 탄력적이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건 됐고 그 부증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요. 토지에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다음 두 번째. 토지는 희소하고 부족하다 그래요. 희소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약적. 그다음에 수급 조절이 쉽지 않다. 잘 안 된다. 그다음에 균형 가격의 형성도 어렵다. 균형 가격 형성도 어렵다. 그다음에 토지 공개념이 발달한다. 그다음 굳이 하나 추가하자면 뭐 최근 시험에 나와서 하나 써보면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된다.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부증성. 토지는 물리적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얘기인데 생산비 법칙이 시험에 떠요. 생산비 법칙이. 그러면 B의 동그라미 B. 부비 이렇게 합니다. 부비 생산. 진짜 나도 하기 싫어 이런 거. 아까 우리 5살 때까지는 뭐라고 불렸다? 영재. 재생산 이론이 뜨면 영속성. 부비. 생산비 법칙이 시험에 뜨면 무슨 성? 부증성.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재화는 비용 투입하면 생산이 된다. 이게 생산비 법칙이에요. 뭐를만 투입하면? 돈만 써라. 그럼 생산이 된다. 근데 토지는 아무리 많은 비용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물리적 양 40개를 41개로 증가시킬 방법은 없다. 이거는 그야말로 생산이 안 된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생산이 안 된다는 얘기가. 비용 투입에도 생산이 안 된다는 것은 부증성 때문입니다. 그럼 생산이 안 되니까 항상 남아 돌지 않고 희소하고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건물을 고층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촌스럽게 건물 고층화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집약적으로 이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물이 저층화되어 있으면 여기 주방적 이용을 하고 있네. 건물이 고층화되고 있으면 집약적 이용을 하고 있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건물이 고층화된다? 토지를 많이 못 쓰니까 건물 고층화된다. 집약적 이용. 그럼 이 토지를 갖다가 이 토지에 가장 적합한 최유효 이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최유효 이용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용도의 다양성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개씩 외우는 거 한번 해볼까? 자, 우리 외부 효과 지역 분석은 중요한 건 무슨 성인데? 부동성인데 인접성과도 관련이 있었다 그랬죠. 최유효 이용은 좀 이따 배우시는 용도의 다양성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고 어디서 나와도 괜찮긴 하다. 부증성에다 나와도 괜찮긴 하다. 수요 공급 조절이 쉽지 않고요. 자연스러운 가격 형성이 어렵고요. 이렇게 부족한 재원은요.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를 많이 합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사익을 우선시하기보다는 공익을 좀 더 우선시한다. 우리 이것을 토지 공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진짜 많이 개입을 하고요. 정부 개입을 잘 살피는 사람, 어떤 식으로 정부의 어떤 규제가 변할지를 잘 살피는 사람이 부동산 투자에서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가볍게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비용 투입에도 생산이 안 돼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산이 안 되면 부족하고 희소해요. 그러면 집약적인 이용이나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고요. 자연스러운 수급 조절이나 균형 가격 형성이 안 되면서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를 막 때려요. 우리는 이것을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개념, 토지 공개념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이게 부증성. 이번에는 개별성. 자, 서울의 새우깡이랑 부산의 새우깡은 같은 새우깡 처리합니다. 동질성이 있다 그래요. 가격도 뭐 같아요. 서울에 있는 그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랑 부산에 있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는 같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처리합니다. 물론 가격도 4,100원으로 같고요. 톨 사이즈 일 때. 라떼는 4,600원 합니다. 아메리카노는 4,100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을 한다 그래요. 뭐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가격이 성립을 한다. 근데 서울에 있는 30평 아파트랑 부산에 있는 30평 아파트는 같은 회사가 짓고 똑같은 시공, 똑같은 자재를 썼다 하더라도 다른 물건 처리됩니다. 부동산은요. 개별성 때문에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요. 같은 물건에 같은 가격이 성립하지 않는다. 당연히 성립되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요. 개별화되고 독점화돼요. 어떻게 하면 나온 적이 있냐면 독점화되는 이유가 나온 적이 있어요. 개안이면 안 된다. 독점화되는 이유가 무슨 성이냐면 개별성 때문입니다. 개안이면 안 된다.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는요. 물건마다 감정평가를 각각 따로따로 해야 돼요. 우리 이것을 개별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별 분석. 하나 더 할까요? 정상적인 원리나 공통적인 원리나 이론 도출이 어렵고요. 이론 도출이 어렵고 비교하기도 곤란하다 그래요. 이 말은 주어진 그대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갑니다.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가격 성립이 되고요, 안 되고요? 안 되고요. 그 물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개별화, 독점화. 그다음에 감정평가할 때는 물건마다 감정평가를 각각 따로따로 해봐야 된다. 이걸 무슨 분석한다? 개별 분석한다. 공통적인 원리나 이론 도출, 비교가 곤란하다. 자, 이거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자, 새 차는 비싸고 중고 차는 싼 편이고요. 새 가전제품 비싸지만 중고 가전제품 많이 싸요. 새 가구는 비싸지만 중고 가구는 뭐 가치가 있나 거의 없지 뭐. 중고 가구는 싸요. 근데 새 아파트는 비싸고 중고 아파트는 싸다. 그러시면 그건 좀 곤란해요. 새 아파트는 비싸고 중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런 게 적용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가면 그 신축한 지 이제 거의 10년 정도 된 아파트가 하나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신축한 지 40년 지난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같은 평형대 누가 더 비쌀까요? 40년 지난 게 훨씬 비싸요. 왜 비싼지 아세요? 그 40년 지난 아파트는 곧 재건축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평형대인데 아파트인데 오래된 아파트가 30년이 더 지난 10년 된 거, 40년 된 거, 40년 지난 게 더 비싸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각각의 상황, 각각의 사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개별적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원리나 이론을 도출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다음에 비교가 곤란하다. 요거는 학문적으로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학문적으로. 자, 비슷한 것끼리 견주어 보는 것을 비교한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저기 장동건하고 정우성 정도 되면 비교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근데 너무 다른 것끼리는 비교한다 그러지 않고 국어적으로 대조의 대상이 된다 그래요. 대조.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런 말 자꾸 외모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장동건과 정우성은 무슨 대상이지만 비교 대상이지만 장동건과 옥동자는 비교 대상은 아니에요. 그거는 뭐에 대조의 대상이 되는 거지. 알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을 거예요. 애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맨날 막 30등, 35등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전교도 아니고 반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나무라겠죠. 옆집에는 맨날 1등 하던데 너는 시험만 치면 걔는 1등인데 너는 30등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애가 뭐라 그래요? 엄마 비교 좀 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야, 이 비교 아니다. 그 대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2, 3등 하면 비교예요. 30등하고는 대조다. 알겠죠? 예. 요거는 어디에 응용 두 번째 응용으로 갑니다. 부부싸움 할 때. 옆집 남편은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온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남편이 문을 확 닫고 나가면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비교 좀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들어와봐. 지금 당신 월급하고 그 집 월급하고는 비교 아니고 대조의 대상이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판을 확 켜버려.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건 대조. 그러니까 비슷한 것끼리 많은 거지. 비교하는 거지. 너무 다른 것끼리는 많다. 대조. 그래서 부동산은 같다는 성질, 다르다는 성질? 다르다는 성질 때문에 비교하기는 조금 곤란하다. 이렇게 학문적으로 접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가 부동산은 일몰과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개별화, 독점화, 개별 분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리나 이론 도출이 어렵고 비교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말이 뜨면 개별성. 다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부동산은 대체가 잘 안 돼요. 그다음에 인접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설명 가볍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인접성. 자, 인접에 있으면 좋은 점이 뭔데요? 그러면 인접에 있으면 협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접에 있으면 나쁜 점은 뭐예요? 그러면 경계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인접성이 좋은 점은 협동, 나쁜 점은 경계 문제. 자, 인접지에서 개발을 막 했어요. 근데 그 주변 지역에서 개발 이익이 발생했어. 그건 뭐야? 와야 돼? 환수. 개발 이익 환수하자. 그리고 아까 했던 거. 외부 효과나 지역 분석은 부동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슨 성? 인접성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거.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해보죠. 인근 지역 안에 있다면 용도적 대체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다 인접성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하지는 않고 나중에 교재에서 체크해드리면 한번 읽어볼 거리. 시간이 없으면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정도만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인문적 특성에서는 유일하게 공부해야 될 게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자, 토지 용도가 다양할 때는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고요. 이것도 소개해드렸었어요. 토지는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근데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을 네 글자로는 뭐라 불렀었냐면 용도 전환이라 불렀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다른 건 다 인접성 때문인데 용도 전환, 경제적 공급만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참고로 최유효 이용, 1등을 뽑아내는 걸 말합니다. 뒤에 가시면 최유효 이용을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고 배우실 겁니다. The highest and best use라고 해서 최고 최선의 이용. 자, 여러분들 한 반에 학생이 한 명밖에 없을 때는요. 시험 쳐서 1등 뽑아내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걔가 1등일 거니까. 근데 학생이 여러 명 있을 때는 시험 쳐서 1등 뽑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토지 용도가 획일적이라면 1등 뽑아낸다는 이용, 최유효 이용이란 말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용도가 많으니까 다양하니까 최유효 이용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공부합시다. 용도가 다양할 때는 무슨 이용을 해야 되고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고 최유효 이용 하려면 그 전제 조건이 용도가 뭐여야 된다? 다양해야 된다. 그래서 마치 최유효 이용과 용도의 다양성은 전제 조건처럼 기억을 하시고요. 물리적 공급은 부증성 때문에 안 됐지만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경제적 공급은 가능했었다.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가성. 부동산은 가격이 싸요, 비싸요? 비싸. 이걸 고가성이라고 합니다. 고가성 때문에 판매자와 구매자를 소수로 만든다 그래요. 소수. 많지 않게.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소수로 봐요. 두 번째, 시장에
진입하거나 출입하기를 어렵게 해요. 진출입을 어렵게. 그다음에 구매 자금을 축적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단기, 장기간 소요되게 만들고, 특히 중요합니다. 부채를 필요로 하게 만들어요. 뭐요? 부채.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투자론 다음 파트로 꼭 보는 게 부동산 금융론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부동산 학교는 교재 순서가요. 투자론 다음이 금융론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이제 열심히 배웠어.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지. 그래서 부채를 끌어오는 금융론을 같이 배우게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그런 개념. 여기 이제 토지 특성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번에는 토지 특성이 아니고 토지 속성에 대해서 볼 거예요. 속성. 속성은 뭐 중요하진 않은데 한 개 정도를 우리가 가볍게, 무겁게 말고 가볍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목 보세요. 자, 제목을 제가 부동산의 속성이라고 잡겠습니다. 속성은 뭐뭐으로서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뭐뭐으로서의 부동산. 여기 물결 표시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게 한 5개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공간, 두 번째는 자연, 세 번째는 위치, 네 번째는 환경, 다섯 번째는 자산.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자연으로서의 부동산, 위치로서의 부동산, 환경으로서의 부동산,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뭐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게 시험은 거의 공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공간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공간은 항상 우리가 3차원 공간으로 다룹니다. 3차원 공간이라는 것은 수평 공간이 있고요. 그 위에 공중, 그 아래 지하 공간을 세 개를 합쳐서 3차원 공간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부동산 소유권이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서 기억을 해보셔야 됩니다. 좀 이따 저랑 뭐를 할 거냐면 토지 밑에서 지하수가 나더라. 그러면 그건 소유권 인정된다 그래요. 지하수 드시면 돼요. 근데 광물이 나더라. 그럼 이건 국유자산으로 봐요. 1조권, 조망권은 소유권 주장할 수 있어요. 소유권 인정이 되는데 항공권, 전파권은 또 안 된다 그래요. 그다음에 한계심도라는 걸 배우시거든요. 한계심도가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인정되는 어떤 지하 깊이를 얘기하는 건데 한계심도까지는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요. 한계심도 아래는 소유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정부가 대부분의 공익사업은요. 한계심도 아래에서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야지 보상을 안 해도 됩니다. 한계심도 침범하면 보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공간과 관련해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미치지 않는 범위 요거 공부하다 보면 갑자기 TDR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개발권 양도 제도라고 부르는데 이 TDR에 대해서 하나 더 정리를 할 거고요. 이번에는 자연. 자연은 부증성과 관련이 되거든요. 자연은 증가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개발의 관점보다는 조금 보존의 관점. 근데 보존을 개인에게 맡기면 잘 안 하니까 정부가 나서는 토지 공개념이 발달하는 이유도 바로 자연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공부하는 게 좋아요. 우리 자연보호라는 말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부동산을 자연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이거는 개발의 관점 쪽보다는 보존의 관점. 개인 마음대로 휘두르기보다는 정부가 개입하는 공익의 관점이 좀 더 앞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치. 위치는 움직일 수 없는 절대적 위치가 있고요. 움직일 수 있는 상대적 위치가 있는데 사실 요거 배웠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게 절대적 위치예요. 주변에 뭐가 들어서느냐 이게 상대적 위치예요. 자, 내가 점하고 있는 절대적 위치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 들어왔을 때, 공원 들어왔을 때, 도서관 들어왔을 때, 화장터 들어왔을 때에 따라서 내 상대적 위치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는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절대적 위치보다는 주변에 무엇이 들어서느냐는 상대적 위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최근에 뭐가 더 중요하다?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하다. 두 번째, 접근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접근성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적, 거리적 부담, 경제적 부담이 적은 것을 접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접근성이 좋으면 부동산의 가치가 높다 그래요. 일반적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접근성이 좋아도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경우가 위험시설이나 혐오시설이라면 접근성이 좋아도 가치가 떨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 시장 안에 주택이 들어가 버렸다든지 해서 접근성이 너무 지나쳐도 불리합니다. 세 번째는 처음부터 접근성을 별로 중시하지 않는 부동산들도 존재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소매 점포들은 접근성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독점력이 있는 부동산과 사람이 찾는 빈도가 높지 않은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접근성을 별로 안 따지고 멀어도 갑니다. 예컨대 요양원. 여러분들 그 범계역 3번 출구에 요양원이 있으면 요양 잘 되겠어요? 뭔 말인지 모르나 내가 지금 하는 말? 명동역 4번 출구나 강남역 12번 출구에 요양원이 있으면 요양 잘 되겠어요? 그리고 또 거기 요양원이 너무 접근성이 좋으면 또 매주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멀어서 자꾸 자주 못 와요 하려고 그러면 멀리 위치하잖아.
그러니까 접근성이 별로 요양원 중시되지 않는 부동산이에요. 두 번째는 관광지요, 관광지. 관광지.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 애들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얘들아, 이번 주말에 놀러 좀 갈까? 그러면 애들이 뭐 좋아하겠죠. 어디 갈 거야, 엄마? 어디 갈 거야? 그럼 앞에 여기 중앙공원이나 갔다 오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그냥 쏙 2분 다녀오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볼 일이 있어서 2분 다녀오세요.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관광지는 접근성을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고속도로 탑니다, 그죠? 강원도 갔다 오자. 우리 뭐 지금 아직 패럴 올림픽이 덜 끝났으니까 그거 한번 보고 오자 그러면 좋아합니다. 애들. 제주도 가자 그러면 더 좋아할 걸. 해외로 가자 그러면 더 좋아할 걸. 해외도 멀면 멀수록 좋아. 멀면 멀수록. 그러니까 관광지 같이 독점력 있는 부동산은 접근성을 별로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으면 반드시 가치가 높다는 것은 틀린 말. 됐어요? 예. 환경. 자, 부동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둘러싸고 있는 걸 환경이라 그래요. 이걸 부동산, 이걸 환경. 근데 환경은 경계가 있고 차단이 된다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무한대로 환경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 환경을 뭐라 부르냐면 동일 수거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주거지 같은 경우는 통근 가능한 범위까지만, 상업지 같은 경우는 배후지까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무한정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요거는 한번 들어봤던 기억만 있으면 돼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공간이라 그랬죠. 자, 그럼 저랑 제목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로 잡겠습니다. 자,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는요,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당한 이익의 토지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는 사회 통념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근데 구체적으로 해석할 일이 있을 때는 법원에서 판단해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법원에 판단해 주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조권, 조망권 같은 분쟁이 붙었을 때는 토지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를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봐야 된다. 서초동 가야지 판결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는 사회 통념으로 결정을 하다가 구체적으로 해석할 일이 있을 때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우리가 밟고 있는 지구, 우리 이곳을 수평공간이라 그래요. 수평공간. 저 수평공간 윗공간을 공중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중공간. 그럼 수평공간 아랫공간을 지하공간 또는 지중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합쳐서 3차원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중에서 특히 지하하고 공중 요 두 개를 합쳐서 입체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3차원과 입체는 다른 말이에요. 3차원은 몇 개? 3개. 입체는 몇 개? 2개. 근데 통상 입체 그러면 공중하고 지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수평 공간을 포함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입체와 3차는 실무에서는 별로 구분하지 않고 쓴다. 그 정도만. 이때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요, 일단 3차원과 모두 미치거든요. 이때 수평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이라 그래요. 무슨 권? 지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 그래요. 무슨 권? 그런데 공중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공중권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이라고 따로 불러요. 이건 왜 그러냐면 학문의 용어 충돌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지표, 지하에 대응되는 개념은 지상이 맞습니다. 나도 지상권 하고 싶어 죽겠는데 부동산 학이 50년밖에 안 됐어요. 학문적 역사가. 그러니까 부동산 학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민법이란 과목이 있었단 말이야. 민법에 가면 용익물권 중에 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이라고 쓰려고 봤는데 민법에 지상권이 버젓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개론이 양보하는 겁니다. 사실은 양보한 게 아니고 민법이 선점한 거지. 그래서 지상권 쓰고 싶으나 지상권 하지 못하고 뭐라고 한다? 공중권. 이 얼마나 참 안타까워. 형은 형이라 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지상권을 지상권이라 하지 못하고 우리는 무슨 권이라 한다? 공중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도 마음 아프니까 저한테 지상권 하지, 개론식에 지상권 하지 마. 지표 지하에 대응되는 개념은 무슨 권? 공중권. 제발 부탁인데 공중권 해줘요. 근데 지상권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지상권을 지상권을 하지 못하고 공중권이라고 합니다. 개론에서 민법 지상권과 용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공중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됐죠? 네, 이때 공중권이 두 가지 공중권이 있어요. 사적 공중권이 있고 공적 공중권이 있어요. 일단 사적 공중권 소유권 인정되고요. 공적 공중권은 소유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하권도 두 가지 지하권이 있습니다. 사적 지하권이 있고 공적 지하권이 있습니다. 일단 사적 지하권 소유권 인정되고 공적 지하권 소유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 수업에서 건폐율이란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토지는 건폐율에 맞게 건물을 지어야 된다. 옆으로 펴는 게 건폐율이고요. 위로 올리는 게 용적률이에요. 그럼 당연히 내가 건물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까지는 소유권 인정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지. 그래서 용적률은 소유권 인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용적률을 산정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용적률 산정에서는요, 지하 공간이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 풀다가
용적률이란 말이 뜨는 순간 지하가 뜨면 무조건 X예요. 용적률은 오직 무슨 권? 지상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지상권 방금 하지 말라 그래. 마음 아프다고 내가. 자, 용적 소리 질러서 미안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 용적률을 산정할 때 나중에 공법 시간에 건축법에서 진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용적률은요 지하권을 산입하지 않아요. 용적률은 지하 뜨면 무조건 X입니다. 용적률은 오직 무슨 권? 좋습니다. 용적률은 오직 공중권. 그 중에서 소유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사적 공중권이라 그래요. 근데 미국에 가면 이 용적률을 내 땅에서 행사하지 않고, 미국에서는요 내 땅에서 행사하지 않고 인근 토지로 용적률을 옮기는 제도가 있어요. 이걸 갖다 우리는 TDR이라 그래요. 개발권 양도제 해도 TDR 하거든요. 그럼 TDR이 때문에 이거는 오직 용적률 관련되는 개념이니까 얘도 지하권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오직 무슨 권? 공중권. 그래서 TDR도 공중권. 아니 선생님 그러면 내 건물 높이는 데까지만 소유권 인정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조금 더 높이 인정이 돼요. 요거는 조금 추상적인 개념인데 아까 법원에 판결 받아야 된다고 했던 거 1조권, 조망권, 소유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1조권, 조망권. 1조가 뭐예요? 1조가 햇빛이죠. 조망이 뭐예요? 전망이죠. 전망. 그러니까 남향 이런 거 따지는 건 1조권이에요. 그다음에 좀 높아서 이렇게 한강 뷰 나고 이런 게 조망이고요. 1조가 중요한가요? 조망이 중요한가요? 개치. 개인 취향이라고. 이렇게 센스가 없었어요. 앞으로 중개업 하실 분들이 못 알아듣고 그러면 젊은 신혼부부들라서 얘기하는 거 못 알아듣고 그러면 중개를 하겠어요. 네, 앞으로 많이 알려드릴게요. 개인마다 다른 취향을 개치라 그래요. 알겠죠? 예. 1조가 중요한지 조망이 중요한지는 개치란 얘기예요. 예. 여기까지는 어쨌든 소유권 인정이 되고요. 항공권은 소유권 인정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도 없고요. 전파권, 전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소유권 주장할 수 없어요. 주로 용적률 TDR 1조권 조망권은 소유권 인정이 되는데 항공권, 전파권은 소유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지하권으로 가봅시다. 자, 여러분들 막 지하를 파내려 가는데 지하수가 칼칼 쏟아지더라. 그럼 그거 드시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지하수는 소유권 인정이 돼요. 뭐 이해하시면 가장 좋냐면요. 우물 길어서 먹는 거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소유권 인정이 되니까 우물 길어 먹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파다니 갔더니만 막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석유가 칼칼 쏟아지더라. 그거 드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석유 드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세척 해야 돼요, 위세척. 그렇게 암기하세요. 지하수는 먹어도 되고 광물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럼 선생님 그 석유가 칼칼 쏟아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에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채굴 광물의 소유권은 국유산으로 봅니다. 정부가 혹시 이걸 채굴할 수 있는 사람한테 광업권이라는 걸 줘요. 그걸 취득한 사람만 이걸 채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미채굴 광물의 소유권은 일단 누구한테? 국유산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암기할 때는 지하수는 먹어도 되고 광물은 먹으면 안 돼. 자, 그런데 공중권 같은 경우는요. 사익과 공익이 상충될 여지가 상당히 적어요. 공중권은요. 왜 적은지 아세요? 일단 항공기가 우리 집 바로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공 4, 5천 m 이상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토지용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전파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그런데 지하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하. 여러분들 요즘에 예전에는 여러분들 옛날에 이렇게 구도심 같은 데 가면 막 이렇게 전선이 위로 많이 이렇게 그죠? 전봇대 이렇게 세워놓고 요즘에는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하로 다 매설하거든요. 그다음에 요즘 지하철 많이 이용해야 하네요. 수도권 지하철은 일단 9호선까지 있잖아요, 그죠? 9호선까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신분당선도 있고 무슨 선도 있고 무슨 선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결국 정부도 지하 사용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근데 개인도 요즘에 새로 짓는 그 뭐 쇼핑몰 같은 데 가면 지하 6층, 7층, 8층 막 파내려 간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지하 몇 메타까지는 소유권 인정이 되고 몇 메타까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 깊이를 갖다 우리는 한계심도라고 불러요. 사실은 한계심도가 학문적 용어인데 더 많이 쓰는 말은 대심도라고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뭐 TV 같은 거 보시다 보면 대심도 전철, 뭐 GTX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없군요. 아무튼 대심도란 말을 많이 씁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이게 시도마다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달라요. 시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근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최대 40m까지, 통상적으로 한 20에서 25m까지를 한계심도로 줍니다. 근데 몇 메타는 치면 안 나오지. 왜냐하면 시도마다 다르니까.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미치는 깊이를 한계심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정부가 공익사업을 할 때는 대부분 한계심도 위에서 아래에서 하겠지. 그래야지 보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한계심도를 침범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아무리 공익사업이라도 보상해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한 거니까. 그래서 이걸 한계심도 이내, 한계심도 아래라고 할게요. 한계심도 이내는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국가가 아무리 공익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한계심도 이내에서 지하 사용을 하게 되면 보상해야 되고요. 한계심도 아래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안 미치기 때문에 보상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저랑 30초만 연습하겠습니다. 제가 물었을 때 소유권이 인정된다 싶으시면 O 하시고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싶으면 X 하시고 지금 외우세요. 집에 가서 공부하지 마시고. 제가 물으면 OX로 대답해 주세요. 저기 지하수. O, 광물 X, 한계심도 아래 X, 한계심도 이내 O, 용적률 TDR O, 항공권 전파권 X, 1조권 조망권 그렇고 정도. 어렵지 않죠? 예. 선생님 그러면 잘 들었습니다. 공중권 잘 들었고 지하권 잘 들었습니다. 지표권은 왜 얘기해 주는 건데 지표권은 얘기할 필요가 없죠. 자, 22번지라는 필지로 구획이 되거든요. 그래서 22번지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은 여기서부터 이까지 미치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고. 지금 여기 정착물 있잖아.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지난주에 했습니다. 정착물은 대부분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우리 이것을 독립성이 없는 종속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독립성이 있는 없는 종속 정착물은 소유권이 인정이 되고 독립성이 있는 독립 정착물이 4개가 있어요. 그게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내가 할게요. 건물하고요.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하고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하고요. 타인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하고요. 요 4가지는 토지로부터는 독립적으로 처리되는 거라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중에서 따로 하나 공부하셔야 할 게 요 TDR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됩니다. TDR. TDR을 우리말로 개발권 양도 제도라고 합니다. 또는 개발권 이전 제도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제도를 개발권 양도 제도, 개발권 이전 제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TDR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걸 왜 TDR 하면 좋아요? 개발권 양도 제도, 개발권 이전 제도라는 좋은 우리말이 있는데 이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시행되고 있냐?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 그러면 이 제도는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미국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미국에 가면요, 우리나라처럼 소유권 안에 어떤 권리들이 존재하고 있냐면 지상권 있고요, 사용권 있고요, 수익권 있고요, 처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한테 민법쌤이 소유권이란 권리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소유권이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요. 그러면 민법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오! 하고 깜짝 놀랄 겁니다. 다시 민법쌤이 여러분들한테 소유권이 뭐예요? 그러면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물건을 배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권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도 우리나라처럼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은 소유권 안에 있고요. 2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환경권,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소유권 안에 넣어줍니다. 환경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개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개발권. 미국이니까 영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영어로 development라고 합니다. 개발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development, 개발이라고 합니다. 권리를 영어로 right라고 합니다. right. 그래서 앞으로 제가 DR 그러면 development right, 개발권을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가면 우리나라와는 달리 뭐 안에? 소유권 안에 개발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7번 보시죠. 특정 지역에 A가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A일까요? 미국이니까요. 미국이니까 A입니다. 갑이 아니고 A입니다. 이 A는 앨리스입니다. 앨리스. 이 앨리스가 토지를 갖고 있는데요. 이 지역이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러면 앨리스는 여기다 건물을 짓고 싶겠죠. 근데 이 지역의 지가가 엄청 비싼 지역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럼 개발 가능한 지역의 지가가 비싸다. 그럼 얘는 여기다가 엄청 고층 건물을 지어서 많은 임대료 수익을 얻고 싶어 하겠죠. 근데 정부가 5층까지만 지어 하는 겁니다. 그럼 규제를 약하게 하는 거예요?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규제를 심하게 하는 거예요. 약하게 아니고 심하게. 그래서 5층까지만 짓게 하는 겁니다. 그럼 앨리스는 추가적인 개발을 원해 안 원해? 원해 한편 일로 옵니다. 이 지역에는 B가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B는 브라이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니까요. 이 지역도 얘는 뭐를 가지고 있으니?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 개발권을 행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허가하려고 했는데 이 지역이 문화재가 대량으로 발견되어 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화석이나 유적 같은 게 대량으로 발견되어 버리는 겁니다. 삼엽충이나 암모나이트 같은 게 발견이 되어 버리는 거지. 그럼 정부가 이 지역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개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들어 준 거죠. 뭐를요? DR을요. 그러면 브라이언이 정부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부터 브라이언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브라이언의 얘기 듣습니다. 브라이언, why not? 응? Alice can build building, but I cannot build building. Oh my God, unbelievable, not equal. 해석해줘야 돼.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평성에 안 맞다.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형평성 문제를. 아니, 쟤는 개발할 수 있는데 왜 나는 개발 못하게 하는데, 나는 분명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 나도 개발권 행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꽃 미국에서는요, 이 사유재산을 인정해 줍니다. 어떻게 해주냐면 에릴리스한테 가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 5층 짓고 싶었니? 실제로 10층 짓고 싶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10층 짓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아. 5층까지 지을 개발권은 네 건데 6층에서 10층까지 지을 개발권은 브라이언 거니까 브라이언한테 보상해주고 사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정부는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누가 보상을 하게 만들었냐면 앨리스가 보상을 만들었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시장기구를 통한 보상이다 또는 사적 자금을 통한 보상이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사적 자금. 그래서 TDR 제도에서는요, 절대로 공적 자금, 정부의 자금 투입 이런 말이 떠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적 자금으로 시장기구 알아서 보상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대신 얘는 원래 여기서 행사했어야 될 DR 개발권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전 또는 양도해서 개발권 행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행사하는 게 아니고. 이전 양도한다는 것은 영어로 트랜스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랜스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R을 트랜스퍼하는 제도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 TD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는 형평성에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래서 TDR은요,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근데 우리 지난 수업에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형평성을 추구하게 되면 효율성은 떨어진다 그랬어요. 왜 효율성이 떨어지는지 아세요? 여기 브라이언만 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상당히 많은 애들이 보존적인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런 애들이 여기다가 개발권을 다 양도한다고 치면요, 여기서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개발이. 이거는 브라이언 거, 이거는 크리스탈, 이거는 그만합시다. 씨, 모르겠다. 데이비드. 요거는 에드워드. 그만합시다. 씨, 미천 다 떨어지고 이제 그만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기반 시설이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꾸 고층 건물만 생기면 일조권 조망권 문제, 통풍 채광 문제, 교통 혼잡 문제 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토지의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둘 다 외우면 지금은 쉽지 않으니까 효율성과 형평성은 상충관계라고만 기억하시고, 얘는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얘도 여기로 옮겨서 개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죠. 그리고 TDR은 아까처럼 용적률을 이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하권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오직 공중권이고요. 근데 우리 아까 지난 여기서 사적 공중권도 있고 공적 공중권도 있다 그랬죠. 여기서는 공적 공중권이 아니에요. 사적 공중권이에요. 왜냐하면 보상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게 공적 공중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보상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럼 TDR은 일단 지하권은 전혀 관계가 없고 공중권, 그 공중권 중에서도 사적 공중권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제가 틀린 질문을 던질 거거든요. 저한테 X 하시고 맞는 질문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TDR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어디서요? 미국에서. 자꾸 제가 영어 했던 거, 짧은 영어를 했던 거예요. 두 번째, TDR 제도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부여하는 거다. 소유권은 본래 자기 지역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만 주는 거예요? 개발권. 소유권부터 원래 안에 있었던 개발권을 분리시켜서 주는 거예요. TDR 제도는 정부의 공적 자금을 통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무슨 자금? 사적 자금. TDR 제도는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이다. 뭐를 추가? 형평성. TDR 제도는 개발 지역의 지가가 낮아야 되고 규제가 완화돼야 된다. 개발 지역의 지가가 높아야지 얘가 고층 건물을 짓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요. 처음에는 많이 짓게 못 짓게. 규제를 강화해야지만 더 짓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개발 지역의 지가가 높아야 되고 규제가 강화돼야 된다. 이게 TDR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일부러 수요 공급 넘어가려고 조금 길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교재 좀 보겠습니다. 교재 57쪽.
자, 교재 57쪽 펴셨나요? 예. 57쪽 펴시니까 1번에 토지 특성이라고 나와요. 거기다가 별표 2개 때려 두시고요. 먼저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표가 나오는데 1번 토지 특성 보고 계시죠? 예. 자연적 특성은 토지 자체, 물리적으로 뭐뭐 불가능 있습니까? 이 물결 표시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되는지를 갖다 한번 써볼 거예요. 그 밑에 성격이 있고 표에 들어가시니까 표 마지막에 특성 있습니까? 부동성 밑에다가 써봐요. 이동. 부동성 밑에다가 이동. 영속성 밑에다가 감가. 부증성 밑에다가 공급. 개별성 밑에다가 대체. 인접성 밑에다가 분할. 자, 그러면 물결 표시에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물리적 이동이 불가능한 게 무슨 성? 부동성. 물리적 감가가 불가능한 게 영속성.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게 부증성.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한 게 개별성. 물리적 분할이 불가능한 게 인접성. 그 밑에 가시니까 가로 1번에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 있습니까? 왕별 하나 더 때리고 출발합니다. 먼저 1번에 무슨 성? 부동성. 같은 말 밑줄을 다 그어주세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비이동성. 같은 말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동그라미 기역부터 비읍까지를 묶으세요. 기역부터 비읍까지. 자, 기역부터 비읍까지를 묶었나요? 묶었으면 기역, 니은, 디귿 세 개는 체크를 한번 더 해주세요. 기역부터 비읍까지는 묶고 체크는 기역, 니은, 디귿. 시간 없을 때는 3개, 시간 나시면 6개를 공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예. 오른쪽 페이지로 가셔서 동그라미 2번에 영속성이 뜰 거예요. 같은 말 밑줄을 다 그어주세요. 비소멸성, 불개성, 불변성, 내구성. 내려오셔서 요거는 기역부터 비읍까지 다 묶어주세요. 최근에 영속성이 많이 나와요. 비읍까지 다 묶어주셨어요? 예. 3번에 부증성 있습니까? 역시 같은 말 비생산성, 면적의 유한성에 밑줄 그어두시고 조금 내려오시면 표가 나옵니까? 그 표를 갖다가 별을 왕별을 하나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무조건 암기. 그래서 그 밑에 기역, 니은 일단 묶고 기역, 니은 묶었어요? 예. 한 장 넘기셔서 디귿, 리을, 미음, 비읍도 다 묶으세요. 이거는 다 봅시다. 개별성도 같은 말 밑줄 긋습니다. 비대체성, 비동질성, 이질성에 밑줄 긋고 기역부터 리을까지 묶어줍니다. 이것도 다 봅시다. 인접성은 그냥 기역부터 리을까지를 묶어 놓으시고 시간 날 때 한번 보세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기타 특성 보입니까? 그거는 X 하시고 한번 보셔도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가로 2번에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1번에 용도의 다양성이 있죠. 걔는 기역부터 미음까지 묶어두시고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충학습에서 입지론과 적지론 나옵니까? 그거는 체크를 한번 해두세요. 입지론, 적지론. 병합 분할의 가능성과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은 제목 위주로 보시고 한 장을 넘기시면 동그라미 4번에 기타 특성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네. 리을의 고가성 하나 체크하시죠. 고가성.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건물의 특성은 토지 특성에 다 반대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셔서 제일 밑에 부동산의 본질, 속성, 존재가치 하고 나옵니까? 그거 체크 한번 해주세요. 표 밑에다가. 표에다가 체크.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1번에 자연으로서의 부동산이란 말이 나옵니까? 예,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두시고 시간 날 때 한번 읽어주시고 이번에 위치로서의 부동산이란 말이 나옵니까? 예, 위에 표에다가 체크 한번 해주세요. 절대적 위치, 상대적 위치 하는 표. 체크만. 별 때리면 안 되는데 거기. 별 때리면 안 되는데 저기 체크만 해야 되는데. 그게 체크예요? 그게 어떻게 체크예요? 그 별이지 그거는. 여러분들 체크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별은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체크예요? 별이지. 찝찝해. 다음 시간부터 뒤에 앉으세요. 찝찝해 죽겠어. 자 체크하셨어요? 찝찝. 나 안 보고 싶어요. 제 밑으로 내려가세요. 제 밑으로 내려가시니까 동그라미 1번에 접근성의 개념이란 말이 나옵니까? 예. 거기 기역, 니은, 디귿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역, 니은, 디귿. 묶었어요? 예. 동그라미 2번에 위치와 접근성의 관계란 말이 나옵니까? 거기 미음에다가 체크 한번 해보세요. 미음에다가 체크. 그렇지. 체크해야 돼. 별하면 돼. 그 접근성이 중시되지 않는 부동산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기억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한 장 넘기시면 이제 3번에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별표를 한 개 해주세요. 별표를. 이제 별표.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1번에 체크.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체크. 그리고 그 밑에 가로 2번에 부동산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란 말이 나옵니까? 거기 체크하시고 보충학습으로 가시니까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나오죠. 1번, 2번을 묶으세요.
자,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에 공간적 범위가 있고 내용적 범위가 있어요. 내용적 범위는 소유권으로 뭐 할 수 있는 건데 하는 거고요. 무엇 할 수 있는 건데. 그다음에 공간적 범위는 소유권이 어디 미치는데 하는 어디예요. 그런데 개론에서는 소유권으로 무엇 할 수 있는 데가 중요할까요? 어디에 미치는 데가 중요할까요? 어디에 미치는데. 소유권으로 무엇 할 수 있는 데는 어디서 중요할까요? 민법에서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1번에다 체크. 공간적 범위. 어디에 미쳐요? 지표, 공중, 지하. 개론 시간에는 지상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오른쪽 페이지로 가셔서 동그라미 니은에다가 체크를 한번 더 하세요. 자, 세 번째 줄가니까 토지 소유권은 어디에 미치는데? 사회 통념으로 토지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는 뭐로 판단하는데? 사회 통념으로 판단하는데 구체적 해석은 누가 판단한다? 법원에서 판단해 준다. 밑에 보니까 표 나옵니까? 표에다가 별표 하나만 때리세요. 어디까지 소유권이 인정되고 인정되지 않은지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 장 넘기셔서 70쪽으로 가시니까 상단부에 핵심 정리라고 돼 있습니까? 그거는 체크 한번 하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물에 관한 권리는 무슨 주의와 무슨 주의가 있는데? 유역주의와 선용주의. 자, 골고루 물을 씁시다 하는 게 무슨 주의? 유역주의. 먼저 온 사람에게 독점권을 부여합시다 하는 게 선용주의. 습윤지역에서는 무슨 주의를 쓴대요? 물을 골고루 쓸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물이 있거든요. 근데 건조지역에서는요, 물을 골고루 써버리면 다 굶어 죽어. 그러니까 농작물 재배할 만큼의 충분한 물 확보가 안 돼서 독점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습윤지역에서는 무슨 주의? 유역주의. 건조지역에서는 선용주의. 참고로 우리 민법은 유역주의 채택하고 있습니다. 무슨 주의? 유역주의. 그래서 골고루 씁시다. 습윤지역, 우리나라 그럼 무슨 주의고? 유역주의고. 독점권 부여, 건조지역 그러면 선용주의. 한번 읽어봤던 기억만 있으면 되고. 이번에 보시니까 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에서 항해가 가능할 때는 수로의 가장자리까지, 항해가 불가능할 때는 수로의 중앙선까지 그런 말 있나요? 요거는 칠판 한번 보셔요.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쉬워요. 한 번 더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하천이 이렇게 흘러요. 하천 주변에 갑이 살고 을이 살아요.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하천이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럼 항해가 돼, 안 돼? 돼. 그때는 하천 소유권을 정부가 가져가 버리고요. 개인 소유권은 요 가장자리까지만 줍니다. 어디까지만? 그러니까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때 하천 소유권을 개인에게 줘버리면 개인이 왔다 갔다 하는 배들한테 통용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항해가 가능하다는 말이 그 말이야.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개인에게 소유권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어디까지만? 가장자리. 그런데 혹시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면, 항해가 불가능하다면 갑의 소유권을 수로의 중앙선까지 연장시켜줍니다. 을의 소유권도 수로의 중앙선까지 연장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없을 때는 개인에게 하천 소유권을 준다 안 준다? 준다. 요게 중앙선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한 번만 생각하면 돼. 자, 한 번만 생각하고 시험 갈 때까지 유지됩니다. 자,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때 개인에게 이 하천 소유권을 주더라 안 주더라? 그때는 어디까지만 주고? 가장자리까지만 주고.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없을 때는 하천 소유권을 개인에게 준다. 수로에 어디까지? 중앙선. 의미는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밑에 내가시니까 보충학습에 체크. 보충학습에 가시니까 한계심도 대심도 있습니까? 그거 3번 4번을 묶어주시고 제가 물으면 대답해 주세요. 한계심도 이내는 소유권이 인정되잖아. 그럼 뭐 해야 되고? 보상해야 되고. 한계심도 아래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잖아. 보상 필요 없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한 장 넘기십니다. 한 장 넘기시면 가로 3번에 개발권 양도 제도란 말이 나오나요? 그거 별표 한번 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로 3번에 개발권 양도 제도는 별표 한번 때려야 될 것 같고요. 동그라미 3번에 내용 및 특징 나옵니까? 그거 기역부터 오른쪽 치읓까지 글자 하나 빼놓지 말고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역부터 오른쪽 치읓까지 글자 하나 빼놓지 말고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부동산 속성이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총론이었습니다. 조금 수업을 길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재 80쪽으로 가시면 드디어 이제 부동산 경제론 파트 수요 공급 이론, 그중에서 부동산 경제론 파트 중에서 수요 공급 이론을 들어가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쉬겠습니다.